이번 주사로 끝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보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매일 병실을 지키며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절망적인 시간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6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남편이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9살 윤서연의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남편 지우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 6달.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수신자 표시도 없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는 분명 지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요.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왜 지우는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결혼 3년 차 29살의 나에게 지금의 삶은 그저 평범하지만 소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지우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그가 출근하는 모습을 현관에서 배웅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지우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항상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드세요. 지우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작은 아쉬움을 느끼곤 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혼자 차려놓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지우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는 것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때?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지우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어조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있었고 함께 꿈꾸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후의 양부모인 백영수 아버님과 윤미정 어머님과도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면 어머님은 항상 정중하셨고 아버님은 지후의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약간 냉정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성격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입양하라는 사실을 결혼 전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 백영수 아버님 댁에서 키워졌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6개월 전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6개월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느꼈던 공포감, 그리고 의사로부터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지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깨어날 기미가 있을까봐 놓칠 수 없었죠.
양부모님들도 자주 오셨지만 왠지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슬픔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달까요? 그때는 그저 각자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병원 생활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야간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장소민이라는 분이었는데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침착하고 신뢰할 만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어젯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수신자 표시도 없는 이상한 전화였습니다. 누군가 장난이겠거니 하면서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그 목소리는 분명 지우였습니다. 6달 동안 듣지 못했던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정말 너야? 맞아. 하지만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약하긴 했지만 분명히 지우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려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누구야? 무슨 말이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 올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지우가 깨어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환청을 들은 걸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분명히 지우였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젯밤 전화를 받기 전과는 분명히 달랐죠. 미묘한 변화였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라도 있었나요? 주치의인 진한수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바로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직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지우 곁에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내 직감이 틀릴 리 없었어요. 새벽 전화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양부모님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백영수 아버님이 병실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우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아버님의 표정에서 실망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윤미정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지우가 깨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어머님이 진한수 선생님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언제 깨어날까요? 라고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마치 깨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진한수 선생님의 답변도 애매했어요. 처음에는 전문의로서 신중한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고 당일의 상황이 너무 애매했던 거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우가 혼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어난 단독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평소에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속도 안 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왜 갑자기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혼자 중얼거리며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어요. 도로 상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날씨도 맑았던 날이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소민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테랑다운 차분한 성격이라 평소에도 믿음이 갔는데 그날은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밤에 가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진한수 선생님이 정규 회진 시간이 아닌데도 와서 뭔가 하고 가시더라고요. 장소민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전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주사를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병 일지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했어요. 의료진이 하는 모든 처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게 원칙인데 왜 기록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정규 시간이 아닌 새벽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환자분들도 그런가요? 아니요. 유독 지후 환자분만 그래요. 그날 밤부터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우가 깨어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장소민과의 대화 이후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지우의 새벽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혹시 정말 누군가가 지우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품 냄새 같은 거였는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에 뭔가 있었나요? 장소민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경에 진한수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주사를 놓으시더라고요. 무슨 주사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사를 놓고 난 후에 지우님의 상태가 더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지우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장소민 씨, 혹시 저와 협력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소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간병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어요. 장소민은 밤 시간을, 저는 낮 시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꼼꼼히 기록하기로 했죠.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백영수 아버님이 진한수 선생님과 복도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였나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설마 양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윤미정 어머님의 행동이 더욱 이상했어요. 지우를 보는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깨어나면 좋겠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표정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깨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장소민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오늘은 진한수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지우님이 잠깐 눈을 뜨셨어요. 정말요? 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주사를 맞고 난 후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분명히 깨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양부모님들과 진한수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떻게요? 녹음을 해보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장소민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지우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다시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죠. 녹음기를 켜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지우야. 정말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어. 미안해,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지우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식은 분명히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제가 양부모님께 보험금 수단으로 길러진 거였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지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어요.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고등학생 때 입양되었잖아. 그때부터 아버님이 저한테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두셨어. 생명보험, 상해보험 총 50억 원 정도. 50억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그런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아버님이 부동산 사업에 실패하셔서 막대한 빚을 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통사고도. 그건 진짜 사고였어. 하지만 사고 후에 상황이 달라진 거죠. 제가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깨어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살아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진한수 선생님이 원래 정형외과 전문의였는데 지금은 의료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어. 아버님과 손을 잡고 저를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 브로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의료보험 사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지금 너한테 뭘 하고 있는 거야?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친아들처럼 키웠다던 양부모님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그리고 서연 씨도 조심해야 해. 나도? 왜? 서연 씨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계획이에요. 서연 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환상을 보고 있다고 진단서를 꾸며서 말이에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까지 그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니요. 이제는 정말 빨리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모으세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든 약물 투여 장면을 촬영하든. 그래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어. 알겠어. 장소민 씨가 도와주고 있어. 장소민 씨를 믿으세요. 그분만이 지금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어? 오래 버틸 수 없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소민에게 지우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그도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네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와의 두 번째 통화 이후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장소민과 함께 작은 녹음기를 병실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침대 밑, 의료 장비 뒤, 창문 커튼 뒤까지 어디서 대화를 나누든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며칠 동안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진한수 선생님이 회진을 하고 양부모님들이 면회를 오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예전과는 다른 점들이 보였어요. 특히 백영수 아버님의 초조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병실에 오시면 계속 시계를 보시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셨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준다고 했나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물어보시는 걸 들었어요. 이번 주까지라고 했어요. 더 이상 늦어지면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 대화를 듣고 긴장이 되었어요. 이번 주라는 건 며칠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들이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장소민이 평소보다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백영수 아버님과 윤미정 어머님이 함께 오셨어요. 평소에는 이런 늦은 시간에 오시지 않는데 이상했죠. 오늘 밤에 끝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복도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진한수 선생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나요? 자정쯤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온몸이 떨렸어요. 장소민과 눈을 마주쳤는데 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 진한수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큰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사로 끝나는 건가요? 네,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지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서연은 어떻게 하죠? 내일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에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환각을 보고 있다고 진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제 입원도 가능해요. 나까지 제거할 계획이라니.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한수 선생님이 주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장소민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진한수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주사를 놓으세요. 아버님이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우의 약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6달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났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녹음기에 그들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우가 깨어나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진한수 선생님은 주사기를 들고 멈춰 서 있었고 양부모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침대로 달려가서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서연아, 미안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지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6달 만에 직접 들어보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백영수 아버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약물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의식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진한수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진한수 선생님이 몰래 주사기를 숨기려고 했지만 장소민이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그 주사기 내려놓으세요. 이건 치료용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전 대화 다 들었어요. 장소민이 호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계속 녹음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보험금을 위해 지우 씨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서연 씨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진한수 선생님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윤미정 어머님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지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계획하셨잖아요. 저를 입양해서 보험을 들어두고 때가 되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신 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제가 사고 난 후에 깨어나지 못하게 약물을 투여하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부동산 사업 실패로 5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니까 저를 이용하기로 하신 거죠? 백영수 아버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내가 휴대폰을 꺼내자 진한수 선생님이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소민이 막아섰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장소민이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사람들이 환자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나는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한수 선생님은 체포되었고 양부모님들도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마침내 이 모든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장소민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우도 장소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장소민은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녹음 증거와 장소민의 증언, 그리고 약물 투여 기록들이 모두 명확한 증거가 되었거든요. 진한수는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백영수 아버님은 살인교사와 보험사기 혐의로 무기징역, 윤미정 어머님은 공동정범으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6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탓에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지가 워낙 강해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3달 후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지우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다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때 전화할 때 정말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서연 씨가 있었으니까.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지후의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고 당시 직원들이 잘 관리해줘서 큰 문제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직원들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저는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 의료진을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민은 우리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지후의 재활치료에도 계속 도움을 주고 있고 명절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지우가 장소민에게 말할 때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핏줄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새벽 3시가 되면 가끔 그때 일이 떠올라요. 지우의 간절한 목소리, 그 전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준 기적 같은 순간으로 여겨져요. 그때 전화하길 정말 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 씨를 믿고 연락하길 잘했어요. 지후와 저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한번 잃을 뻔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함께 있는 시간 하나하나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새벽 3시에 그 전화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65세 아버지, 딸과 사위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생애 첫 해외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향했던 그 아침이 어떻게 인생 최악의 배신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와 회복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32살 된 딸 서연이가 아버지, 이번엔 정말 해외여행 가요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은 어린아이처럼 두근거렸죠.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 여행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짐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서연이가 내 방으로 들어오며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서연이는 결혼한 후에도 나를 극진히 모셔주었죠. 사위 기태도 착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기대돼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준비를 하면서 기태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짐을 싸는 도중에 갑자기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라며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태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 서연이가 물었지만 기태는 그냥 회사 일이에요 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독 내 여행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아버님, 이 가방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엔 그냥 사위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야 키테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아버님. 그렇게 말하며 악수를 청했는데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만 생각했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용품들을 많이 넣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키테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조급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충분해요 라고 말해도 그의 불안한 모습은 여전했죠. 공항에 도착해서도 키테는 내 가방을 유독 신경 쓰며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키테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고개를 들어 수화물 보관함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키테야, 왜 자꾸 위를 봐? 서연이가 물었지만 그냥 짐이 잘 들어갔나 해서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키테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서연이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승무원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승무원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혹시 무언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지후라는 이름표를 단 그 승무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는 계속 내 주변을 맴돌며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키테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지우 승무원은 그를 주시하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키테는 그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불안해하며 자꾸 손을 비비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키테는 응, 괜찮아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륙 30분 전 키테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아버님, 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며 수화물 보관함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내 가방을 내려서 뭔가를 넣는 것 같았습니다. 뭘 넣는 거야? 내가 물었지만 그냥 약간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라며 얼버무렸죠. 그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지우 승무원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목소리도 낮고 단호했어요. 손님, 잠깐만요. 그리고는 내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가방을 열지 마세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내가 가방을 열면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승무원의 경고 후 키테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자꾸 시계를 확인하며 빨리 착륙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중얼거렸죠. 평소 차분했던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외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공항 직원들이 유독 우리 쪽을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키테는 계속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 키테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내 가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더니 가방이 나오자마자 재빨리 가져가려고 했어요.
아버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며 손을 뻗었지만 나는 괜찮다. 내가 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제시했을 때 심사관이 내 가방을 보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며 불안해했지만 나도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보안 직원이 다가와서 짐 검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가 왜 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물었지만 직원은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답했죠. 기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욱 초조해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가 물었지만 보안 직원은 확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라고 차갑게 답했어요. 그 순간 나는 기태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도 조사실로 이동하는 길에서 오지우 승무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공항 보안팀과 함께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비행기에서 그가 했던 경고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조사실에 들어가자 여러 명의 공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방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서연이는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지우 승무원의 경고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열지 마세요. 도대체 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내 가방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평소 내가 넣어둔 옷가지들과 세면용품들이 하나씩 꺼내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방 밑바닥에서 공항 직원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포장물이었죠. 이게 뭔가요? 직원이 물었을 때 나는 정말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포장물을 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는 내 옆에서 아버지가 그런 걸 넣으실 리가 없어요 라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태는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장인인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공항 직원들이 그 포장물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안에서 의심스러운 흰 가루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졌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내가 물었지만 그들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만 답했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서연이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나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것을 가방에 넣었단 말인가요?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행 준비를 할 때도 평소 쓰던 물건들만 넣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지우 승무원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항 보안팀 직원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기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CCTV요? 내가 물었을 때 오지우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죠. 나는 그제서야 비행기에서 기태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자꾸 수화물 보관함을 쳐다보던 모습, 착륙 전에 내 가방을 열었던 일, 그리고 오지우 승무원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사위가 나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보안팀 직원이 물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서연이도 저희도 같이 볼게요 라며 내 옆에 서 있었지만 기태만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비행기 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처음엔 평범한 승객들의 모습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태의 행동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30분 전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태가 수화물 보관함을 열고 내 가방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검은 포장물을 꺼내어 내 가방 안에 넣는 것이 확실히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기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기태야, 왜 그랬어? 왜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어? 서연이가 오열하며 물었지만 기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을 맛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요?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공항 직원들이 기태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서연이는 잠깐만요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태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내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딸까지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서연이는 나처럼 기태에게 속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녀는 둘 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피해자였어요. 오지우 승무원이 내게 다가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그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로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고마움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기태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위가 나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시작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수사관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기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했습니다. 상습범입니다라는 수사관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도박 빚이 얼마나 되나요? 수사관이 물었을 때 기태는 2억 원 정도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억 원이라니.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비틀거렸어요. 여보, 2억 원이 뭐야? 언제부터 도박을 했던 거야? 하지만 기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태가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채권자들이 가족을 위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기태를 보며 나는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그래서 무고한 장인어른을 이용한 거예요? 수사관의 질문에 기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기태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들까지 속여서 돈을 빌렸고 그중 일부는 범죄에 연루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죄의식은 없었나요? 수사관이 물었지만 기태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야? 우리 가족은 뭐란 말이야?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기태가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배신이라면 더욱 그렇죠. 나는 기태를 보며 이 사람을 정말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태의 범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운반책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중간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라는 수사관의 말에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 딸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 속은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결국 수갑을 찬 채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의 아픔을 느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와 서연이는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며칠 전 설렘으로 가득했던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는 그런 딸을 위로할 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이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점과 가족을 이용했다는 점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다고 해요. 판사는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당연한 처벌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딸의 남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할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게 맞겠니? 내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버지께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서연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될까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당연하지, 원래 우리 집이잖아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동안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힘든 일들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이었어요. 서연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며 서연이가 또 사과했지만 나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 방을 정리하다가 여행에서 가져온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기태가 선물로 사줬던 것이었는데 처음엔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두자. 이제 그건 우리가 함께 극복한 시련의 증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 스카프가 이제는 우리 부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직장에 복귀했고 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아버지, 우리 다시 여행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어요 라는 서연이의 말에 나도 그래. 이번엔 정말 우리만의 여행을 하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해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짜 가족의 여행 말이에요. 한 달 후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의심할 사람도 숨겨진 음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와 서연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 이번엔 정말 편안하게 여행해요 라는 서연이의 말에 나도 그래. 이번엔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나는 오지우 승무원에게 보낼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정성스럽게 써둔 감사 편지였어요. 그때 당신의 용기 있는 신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라고 썼던 그 편지를 항공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처음 간 곳은 한라산이었습니다. 등반은 힘들었지만 서연이와 함께 천천히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이런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서연이가 말했을 때 나는 지금부터라도 많이 만들면 되지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믿어지지 않아요. 기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라고 서연이가 말했지만 나는 이제 그 일은 잊자.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라고 답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둘째 날에는 서연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기적으로 여행하기로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정말 기뻤어요. 좋은 생각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라며 동의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내게 딸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숙소 앞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가 기태와의 결혼 반지를 꺼내더니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버리지는 말자. 교훈으로 간직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저희 잘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불안한 듯 물었을 때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컸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와 나,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서연이가 아버지, 이번 여행이 진짜 첫 여행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지난번은 여행이 아니라 시련이었고 이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첫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의 진짜 첫 여행이야 라며 나도 딸과 함께 웃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에요.
배신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짜 가족의 온기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